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재밌는 사연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36이 된 귀여운 아들의 엄마이자 멋진 남자의 아내예요. 요즘 낮에 산책을 할 때면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좋아 기분이 들뜨곤 하는데요. 제가 이런 평범함 속에 행복을 찾은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우울함 속에 파묻혀 살았을 거예요. 사실 조금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속상한 일을 여러분께 털어놓고 마음의 병을 완전히 지우고자 합니다. 글재주가 없지만 부디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까지 부유하게 컸어요. 게다가 외동이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바랄 것 하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었죠. 하지만 19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저희 식구는 하루아침에 단칸방으로 이사해 빈곤한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어도 끝까지 엄마와 저를 지키기 위해 막노동을 하시며 빚을 갚아나가고 어렵게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도 남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큰 걱정이 되었답니다. 유산 상속 포기로 인해 아버지의 빚은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엄마 앞으로도 빚이 매우 많아서 그 돈을 갚기 위해 엄마와 고생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저는 친구들이 수능 준비할 때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사회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다가 공장에서 단순 조립 일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매일 엄마 손에는 상처가 그득했는데 걱정의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저와 엄마의 상황이 처량하고 불쌍해 보일까봐 일부러 모른 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알바를 그만두고 고수익이 가능한 일을 알아보았고 얼마 뒤 도배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일을 시켜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국비 무료 지원으로 도배학원을 3개월 동안 다니게 되었고 조금의 기술을 익히자마자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다행히 일감이 차고 넘쳐서 주 7일을 일할 수 있었고 꽤 만족하는 급여를 받았어요. 엄마와 저는 버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 3분의 1로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처럼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갔지만 숫자는 줄어들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큰 금액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제가 도배사로 7년 가까이 일했을 때 실력이 꽤나 늘어서 일당도 1.5배나 올랐는데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여전히 제 월급은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였답니다. 그러니 엄마는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 잘못 만나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다며 늘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나 괜찮다니까. 세상에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래도 난 부모님 덕분에 부유한 삶을 살아봤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만 좀 울어. 나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똑같잖아. 우리 나중에 빚을 모두 갚으면 좋은 데로 여행이나 가자. 지수가 이제부터는 네가 버는 돈은 빚 갚지 말고 모으도록 해라. 너도 조금 있으면 30인데 결혼 준비를 해야지. 엄마 빚은 엄마가 어떻게든 갚아 나갈 거야. 엄마, 무슨 결혼이야. 나 결혼 같은 거 안 해. 엄마랑 100년, 1000년 같이 살 거라고. 그리고 엄마 혼자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아. 평생 공장에서 손 다치며 일할 생각 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나 또 일당 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빚을 모두 갚는 날이 앞당겨지는 소리라고. 엄마는 땅이 꺼질 만큼 센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고생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딸인 저까지 고생을 떠안았으니 미치도록 미안하다며 수천 번을 사과하셨답니다. 그래도 전 나름 행복한 순간이 많았어요. 비록 돈 때문에 허덕이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도배하는 실력이 늘어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너무 기뻤고 월급 받으면 엄마를 모시고 고깃집 가서 배불리 먹는 순간도 행복했죠. 남들에겐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겐 그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 멋진 미래를 위한 발판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남긴 빚은 대부분 대부업체였어요. 은행 빚을 끌어다 회사 부도를 막아봐도 안 돼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았답니다. 그나마 27이 되던 해에 사채업자들이 그만 찾아오게끔 제가 은행 대출로 사채 빚을 갚아내서 사채업자들의 검은 그림자를 그만 보게 되며 숨통이 트였답니다. 그렇게 저는 도배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쯤 쉬면 좋긴 하지만 그 하루를 쉬어버리면 허공으로 돈이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고된 몸을 일으켜야만 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해도 사랑은 찾아오기 마련인가 봐요. 주말에 도배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강아지가 제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 듯이 꼬리를 살랑거렸는데 지쳐있던 저는 미소를 짓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박진상입니다. 아, 그래요? 진상아, 안녕. 누나가 그렇게 좋아? 배까지 뒤집고 난리구나? 계속해서 강아지를 쓰다듬는데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제 이름이 박진상이고요. 강아지는 루비입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 남자도 저를 따라 웃더군요.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제 이름을 궁금해할 리가 없죠. 이거 참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루비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깐만요. 저한테도 이름 알려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땀에 찌든 얼굴과 낡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는 길이어서 저에게 관심이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 이름은 왜요? 그야 다음에 뵙게 되면 이름을 불러야 하니까요. 제가 박진상인 걸 아셨으니 알려주세요. 이왕이면 전화번호도 같이요. 저는 공원 화장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슬쩍 보았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피하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전 무슨 영업하세요? 저는 생활이 빠듯해서 뭘 팔아드릴 수가 없네요. 하고 가렸는데 그 남자가 대뜸 그게 아니라 나중에 루비랑 같이 산책해요. 우리 루비가 그쪽을 엄청 좋아하니까 꼭 만나야 해요. 강아지 소원이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하고 핸드폰을 들이밀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멘트이긴 하지만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 남자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고마운 마음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루비 산책시킬 때 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진상씨는 다음날 바로 연락하더라고요. 루비가 절 보고 싶어 한다며 퇴근 중이면 빨리 공원에 들러달라고 했답니다. 마침 공원과 가까워서 귀여운 강아지나 한번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공원에 들렀는데 루비는 온데간데 없고 진상씨가 혼자 정장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루비는요? 루비 집에 있습니다. 대충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전 이 남자의 관심을 꺼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집에 갈게요. 혼자 산책이나 하세요. 잠깐만요. 지숙씨 가지 말아요. 저랑 같이 산책해요. 됐거든요. 저 남자친구 있으니까 그만 들이대요.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진상씨를 밀어냈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포기했는지 더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진상씨가 저를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어제 제가 집으로 가는 골목이 어딘지 파악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멀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지숙씨, 퇴근길이군요. 이런 우연이. 아무래도 저와 지숙씨는 운명이 아닐까요? 어설픈 그의 연기에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고 차버리기로 했답니다. 이봐요. 진상씨, 지금 제 옷차림 보이시죠? 힘들고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게 대충 짐작되시죠? 전 남자 만날 시간 따위 없어요. 집에 빚이 엄청 많아서 그거 다 갚으려면
갈 길이 멀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 만나도록 하세요. 예전에도 제 얼굴만 보고 접근하려던 남자들에게 빚이 많다고 말하면 하나같이 마음을 접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진상 씨 역시 같은 반응일 줄 알았는데 진상 씨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군요. 그리고 빚이 많으면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까? 법으로 정해졌나요? 그리고 지숙 씨가 24시간 내내 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퇴근하고 저와 공원 한 바퀴 도는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그런 친구 사이가 되어주세요. 물론 남자친구로 말이죠. 진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적어둔 종이를 보며 저에게 말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루비 못지않게 진상 씨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요. 저에게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공원 한 바퀴 그렇게만 만나도 제가 좋다면 남자친구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거의 열린 마음으로 대답했고 진상 씨는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퇴근하고 공원에 가면 항상 진상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았는지 매일 도시락이나 간식, 건강 음료를 건네주었고 얼마 뒤에는 꽃다발까지 주더라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저를 대하니 어느새 저도 진상 씨를 좋아하게 되었고 공원은 저희의 달콤한 데이트 장소가 되었답니다. 대신 화려하고 재밌는 데이트는 따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일을 마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진상 씨를 한두 시간 보고 집에 들어가 기절하듯 잠들었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고 넉 달이 지나도록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올 것이 왔는지 진상 씨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꽃다발과 반지를 들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오빠, 나 결혼할 형편 안 돼. 오빠도 잘 알잖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청혼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정신 차리고 다른 여자 만나.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하고 돌아서는데 지수가, 네 빚 내가 갚아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와!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남의 집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했더니 끝까지 제 손 잡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진심이야. 나 모아둔 돈 꽤 돼. 네 빚 갚아주고 너랑 살고 싶어. 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토록 저에게 목을 매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상 씨의 계속된 구애로 제 마음은 열리게 되었고 염치없지만 빚을 갚아준다는 진상 씨의 호의도 받기로 하였어요. 알겠어. 그럼 우리 결혼하자. 정말이야? 고마워 지수가. 내가 너 빚도 다 갚아주고 앞으로 평생 먹여 살릴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와 진상 씨는 결혼 반지를 나누어 끼웠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답니다. 저희 엄마는 사윗감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 많은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에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껴 선뜻 허락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진상 씨가 계속해서 살갑게 대하니 고마운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렵고도 무서운 예비시댁에 찾아가 인사드리는 일만 남아있었죠. 진상 씨가 제 빚을 갚아준다고 일러두었다고 했으니 겁먹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이틀 뒤 긴장되는 마음으로 진상 씨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어릴 적 살던 집만큼이나 호화스럽고 멋진 곳이더라고요. 아주 잠시 옛 생각을 떠올렸다가 현실로 돌아와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첩자들을 만날 때마다 흘렸던 식은땀을 오랜만에 흘렸어요. 긴장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우리 진상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그 빚을 갚고 결혼하겠다는데 사실이야? 네, 어머님. 양심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양심이 없네. 그래서 우린 지숙씨를 반대했었어.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지숙씨 아니면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직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숙씨를 받아주는 대신 조건을 걸기로 했어. 첫째, 신혼집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야. 둘째, 직장 그만두고 시댁의 살림을 두도록 해.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난 신세대 시어머니라 크게 고생은 안 시킬 거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면 내 아들이랑 결혼해. 저는 신혼집이든 시댁이든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있는 도배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니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고 일하면 반장까지 할 재량이 될 수 있어서 아까웠죠. 하지만 진상 씨가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돈 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시댁에 와서 며느리 노릇 잘할게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얘 엄마는 이런 집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저에게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말씀하셨고, 시집살이를 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분가시켜 주실 거니까 그동안 돈을 모아서 저에게 혼수자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까지 올린 저와 진상씨는 부부가 되어 시댁에 있는 남편 방을 신혼방으로 꾸몄답니다. 저는 넓은 집에 살 때 가졌던 방이 떠올라 감동하며 신혼방을 여러 번 돌아보았어요. 여보, 너무 좋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지? 꿈만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신혼집 마련하지 못한 게 미안해 죽겠다고. 겨우 내가 쓰던 방에 침대를 바꾸고 도배랑 장판만 갈았잖아. 내가 빨리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줘. 저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시댁에 정말 잘하는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제가 하던 도배 일과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눈치를 많이 봐야 했고 궁금한 게 있어도 쉽게 묻지 못하는 게 큰 고역이더라고요. 하지만 잘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어머니께 모르는 걸 여쭈어가며 하나둘씩 익혀갔습니다. 시댁은 시누이를 제외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특이한 사업인데 육군, 해군, 공군의 군복을 만들어 군부대에 납품하는 일이었답니다. 군대가 망할 리가 없으니 거래만 유지되면 평생 돈 걱정하고 살 일 없는 훌륭한 사업이었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하는 게 제 임무였고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한편 시누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책을 펴고 공부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저를 감시하는 게 시누이의 역할이었습니다. 새언니, 이거 뭐예요? 내 블라우스 손빨래 한 거야?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요. 아, 고졸이라 영어를 못 읽나? 드라이라고 쓰여있네요. 죄송해요, 아가씨. 저는 손빨래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누가 언니더라 생각하래요? 그냥 써있는 거 보고 드라이 맡기면 되지. 왜 사고를 치냐고요? 아, 이제 이거 못 입게 생겼네. 갖다 버리든지 언니가 입든지 하세요. 시누이는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몇 번씩 타박했고 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답니다. 그런데 도배일을 하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본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네요. 그런데 거의 말씀이 없으시던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한 지 한 달이 넘어가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새아가,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어떻게 된 게 이 밥상에 발전이 없니? 한 달 지내봤으면 시부모 입맛을 맞출 때도 됐잖아. 그리고 식기세척기 있다고 설거지를 안 하나 본데 여기 얼룩 보이니? 우리한테 이렇게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주면서 미안한 마음이 안 들었어? 하긴 뭐 친정 빚을 몇 억이나 갚아줬는데 미안한 마음은 쥐꼬리도 없이 시집왔으니 이런 게 대수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부터는 반찬에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식기세척기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빚을 갚아주신 건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나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식기세척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닦았어요. 반찬 역시 정성스럽게 준비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 말은 다시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낮에는 시누이가, 저녁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는 필요한 말씀만 하셨고 남편은 가족 사업을 이어받으려는 이유에선지 제 편을 들어주려고 말문을 열지 않았답니다. 물론 신혼방으로 들어가서는 대신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나 거치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자
시집살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루 스케줄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침 5시 기상에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오전 청소와 빨래, 집안 정리를 마치고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시댁 식구들이 일하는 사무실로 배달을 가야 했어요. 또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시누이 밥을 차려줘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식사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설거지하고 정리가 다 되면 식구들의 신발장에 가득 있는 구두들을 깨끗이 닦아놓으라고 적혀 있었네요. 그리고 강아지 루비를 산책시키고 돌아와 목욕시키고 저녁장을 보고 돌아와 식사 준비를 해야 했답니다. 또 온 식구가 저녁 식사를 마치면 디저트로 먹을 과일을 내오고 시부모님이 매일 드시는 한약을 따뜻하게 데워서 찻잔에 담아드리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제 스케줄표를 다 읽자 기운이 쫙 빠지더군요. 물론 남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어서 뭐든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대로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정해주시니 며느리가 아닌 식모로 느껴졌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댁에서 제 빚도 갚아주셨고 또 제 입으로 며느리 노릇 잘하겠다고 했으니 분가하기 전까지만 참자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스케줄표를 꺼내서 할 일을 하나씩 체크해가며 소화해냈어요. 그런데 거기 적힌 일들을 모두 하고 나니 밤이 되자 녹초가 되어버리더군요.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서인지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답니다.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매일 지켜나가자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늦잠을 자고 만 것이죠. 5시 40분쯤에 눈을 뜬 저는 불이 나게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시쯤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늦잠 잔 거냐? 아주 팔자가 늘어졌다. 내 아들이 빚을 갚아줬으면 고마워서라도 정신 차리고 시부모 밥상을 차릴 텐데 말이야. 너 설마 대충 때우려다가 나중에 분가하면 뭐 그만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하고 짜증 섞인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제가 피곤해서 실수로 늦잠을 자고 말았네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대충 하려는 마음 같은 건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스케줄을 잘 이행하자 이번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집에 서류를 두고 왔다며 매일같이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마치 절 일부러 괴롭히기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댁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여전히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왜인지 점점 달라지더군요. 여보, 새벽에 일어날 때 좀 조용히 일어나.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매일 깬단 말이야. 밖에서 일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켜켜이 쌓여갔고 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냈답니다. 도시락 하나 싸우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벌써 밥이 식었잖아. 사무실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벌써 식어버린 거냐고.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는 참다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영하 15도야. 집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택시 타고 오면 어머님한테 혼나니까. 보온 도시락으로 바꿔드리겠다니까 숟가락질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일반 도시락에 싸운 거라고.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도 시부모님처럼 이제 나를 식모 취급하는 거야? 이게 미쳤나?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뭐? 식모 취급? 야, 내가 너한테 얼마를 해줬냐? 그 돈 받아먹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대학도 못 나오고 노가다나 하는 걸 데려다가 따신밥 먹여줬더니 배가 불렀구만.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지. 뭐라고? 야, 박지상! 그의 막말에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자 시부모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셨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저에게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빚 갚아준 서방을 업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감히 버럭 소리를 질러?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니? 없이 사는 것들은 죄다 그 모양이냐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막말을 하시냐고요. 저도 저희 집 빚 갚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스케줄표도 군발 없이 따르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 욕만큼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난 것!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은혜를 베풀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 당장 여기서 나가! 저는 그렇게 가족들의 눈총을 받으며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떠올려봤지만 시댁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엄마가 아시면 가슴이 찢어지실 텐데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헤매다 다시 그 끔찍했던 집으로 돌아갔네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갚아준 빚이 생각나 함부로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혼을 하려면 그 돈을 다 갚아야 할 텐데 몇 억의 돈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얼마 뒤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어요. 공무원 준비로 핑계로 집에서 오랫동안 놀던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상견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시누이가 나가면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시누이를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넌 오지 마라. 상견례에 네가 굳이 올 필요가 있겠니? 넌 짜여진 스케줄대로 집안일이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는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답니다. 미워 죽을 만큼 싫은 시누이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관심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 당일 오랜만에 집안에 혼자 남아 편하게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어요.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네, 어머님. 예, 너 지금 당장 내 방 가서 하얀 쇼핑백 좀 가지고 이리 와라. 내가 사돈 어른들께 줄 선물을 그만 깜빡했지 뭐냐? 그 안에 든 거 비싼 거니까 조심히 가져와. 시어머니는 사돈 되실 분들에게 줄 선물이라며 상견례장 주소를 저에게 보내셔서 택시 타고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안방 문을 열고 눈에 바로 들어온 묵직한 하얀 쇼핑백을 들고 곧장 상견례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식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식구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급히 나오셔서 저를 식당 복도 모퉁이로 끌고 가셨습니다. 야! 너 이 꼬라지를 하고 어딜 들어오려는 거야? 눈치 없고 센스 없는 건 알고 있다만 이 정도로 멍청한 애인 줄은 몰랐다. 네 신우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 아니? 연매출 몇백억을 손쉽게 찍는 엄청나게 잘나가는 사업가란 말이야, 사업가. 그런데 어디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냥 나한테 전화해서 선물 받아가려고 하면 되지. 아휴, 됐다.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어서 그건 하나 줘. 아니, 이게 뭐야? 잘못 가져왔잖아. 이 돌대가리야. 어머님이 하얀 쇼핑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얀색이니? 아이보리색이지. 아유, 속 터져. 그러면서 시모는 너무 열받았는지 혼자서 막 짜증을 내다가 직원이 끌고 나오는 운반 도구에 올려져 있던 빨간 국물이 묻은 국자로 제 이마를 가격했습니다. 곧이어 제 이마엔 빨간 국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하고 멍하니 서 있어? 당장 튀어가서 쇼핑백 안 가져와? 아유, 속 터져.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젠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체 왜 어머님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아야 해요? 정말 너무하세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이제 이 집안 식모 노릇 그만할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조용히 안 해? 사돈 식구들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네가 진짜 중요한 날에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그동안 저희 집 빚 갚아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보려 노력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식충이에 식모 취급까지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그 돈 갚을게요. 그이랑 이혼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지금 당장 그 돈 가져오라고 발로 제 정강이를 걷어차며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가 시끄러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룸에서 나와 저와 시모를 쳐다보며 난감해했어요. 시모가 가족들에게 별일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잘 보이지 않았는데
남편이 웬일로 제 걱정되어서 나오는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괜찮니? 많이 다쳤어? 어디 봐봐. 저는 눈물을 닦고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신우이가 결혼할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예전에 아버지 친구였던 분의 아들인 형주 오빠였어요. 오빠? 오빠가 여기 왜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부터 가자. 아니야, 살짝 긁힌 거야. 이서방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서로 아는 사이야? 형주 오빠는 시모가 묻는 말을 개무시하고는 식당 직원에게 부탁해 연고와 밴드를 제 머리에 바르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가 있는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윽고 아버지의 절친과 아내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지수가. 맞구나. 그 긴가민가 했는데 지수기가 맞았어. 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던 거야? 내가 너랑 너희 엄마를 얼마나 많이 찾아다닌 줄 아니? 너도 알겠지만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내 사업 부도를 막아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너에게 갚을 게 아주 많은데 널 이제야 만났구나.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꼴을 보이다니 부끄럽네요. 잘 지내셨죠? 제 물음에 아줌마가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지숙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가족된 거였어? 우리가 애타게 찾을 때는 찾아지지도 않더니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꿈도 못 꿨다. 잠시 후 제 뒤에 있던 형주 오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상황 보니까 저 사람들 지숙이를 엄청 막대하더라고요. 장모님, 아니 이분이 지숙이 머리를 국자로 후리쳐서 지금 지숙이가 좀 다쳤어요. 밖에서 이 정도면 집안에선 더 하셨겠죠. 아버지 엄마 긴 말 필요 없어요. 저 이 여자랑 결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이만 나가요 우리. 시댁 식구들은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 듯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꽤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아빠는 아빠의 친구분이셨던 아저씨 회사가 망할 위기에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저씨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사업 망한 아저씨를 주위의 모든 사람이 피하기만 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아빠만이 아저씨를 도와줬었다며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형주 오빠의 손을 잡으며 이서방, 아니야. 자네가 오해한 거야. 내가 지숙이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까 본 거는 지숙이 이마에 파리가 붙어서 그런 거라고.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형주 오빠와 아저씨, 아줌마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결혼을 파토내고 말았답니다. 신우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죠. 형주 오빠 식구와 저는 그 자리에서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더는 조실한 척 연기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그렇게 나가는 게 어딨어? 지금 나가면 이혼당할 줄 알아. 그럼 네 친정에 준 돈 다 돌려줘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명령조에 형주 오빠가 저에게 귓속말로 지수가 이런 집안에서 사느라 고생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들 보세요. 지숙이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신 지숙이 찾지 마세요. 그리고 각오하세요. 당신들이 한 짓을 2배, 3배로 갚아줄 테니까. 형주 오빠는 있는 힘껏 화를 내고 제 어깨를 붙잡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앞에 섰어요. 어머님, 저를 개처럼 부려먹어서 기분이 좋았나요? 그놈의 몇억 노래를 부르시면서 저를 조롱했던 게 재밌었죠. 아버님, 옆에서 방관하고 구경하니까 즐거웠어요? 아가씨, 어머님 흉내 내면서 절 괴롭히는 게 재밌었죠. 그리고 당신. 저는 상위에 올려져 있던 깍두기 그릇을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어야 해. 날 사랑한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겨우 식모살이를 시켜? 내가 바라지도 않던 빚 갚아주겠다고 먼저 나를 꼬드기더니 5년 동안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넌 천벌받을 거야. 당신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던지 목이 쉬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발악한 제 모습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네요. 여하튼 저는 그 지옥에서 탈출해 형주 오빠와 아저씨, 아줌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주 오빠는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먹고 자는 것만 하라고 일렀어요. 다른 건 오빠가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형주 오빠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하며 겪은 고충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국자로 맞은 것을 토대로 제 과거 이야기를 변호사님께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받은 몇 억의 돈도 말했죠. 그런데 변호사님은 배우자가 자발해서 준 돈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그동안 제가 시집살이했던 날들을 시급으로 일일이 따져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정신적인 충격 보상까지 더해서 말이죠. 재판은 당연히 제가 완전히 이겼고 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형주 오빠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 시댁 식구들을 바닥, 아니 지하까지 끌어내려주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군복 사업은 인맥을 빼면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었죠. 형주 오빠 역시 군부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시댁 식구들의 거래처인 군부대에서 모두 거래 중지를 엄포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군복 사업에 차질이 생겨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는데 그 역시 형주 오빠의 인맥으로 모두 차단시켜버렸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부도를 막지 못했고 처절하게 망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말로만 들어서 지금은 어떤 꼴로 사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조금 예상하셨죠? 형주 오빠와의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되었답니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저를 좋아했다며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는 양심 없는 이혼녀이지만 오빠의 아내가 되어버렸네요. 친정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힘들게 지냈다는 것에 많이 아파하셨는데 지금은 저처럼 치유가 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저와 형주 오빠 사이에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에 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비주로 시작해 모진 세월을 보냈던 미련한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여하튼 제 이야기를 마음 깊이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